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이용계획의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용도지역제, 지역제가 어떻게 되고, 지역지구제는 무엇이며, 토지이용의 이제 수요치원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지역제라 불리는 것, 지역제. 어떠한 공간을 나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그 의미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역제의 의미. 도시 공간의 붕괴로, 도시 공간의 질서 붕괴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점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자, 도시 공간이라는 것에 공공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거죠. 도시 공간의 공공질서가 붕괴된다. 자, 어떤 것일까? 도시의 합리적인 발달과 능률적인 관리를 기도하는 통제 규칙이다. 토지와 건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규칙이고 공권력으로 사건을 제한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주상공록이라는 토지용이 있죠. 그럼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상업지역에서는 상업 업무 활동을 하는 상업지역만 들어오는 거고, 공업지역에는 공장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을 해치는, 도시 공간의 질서를 붕괴시킨다. 무슨 말이에요? 주거지역이 있었는데 주거지역 옆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죠.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별도의 조닝 제휴 시스템이 없었고 토지를 공간을 나누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지가 있었고 바로 주거지 옆에 공장도 들어오고 주거였던 공간이 바뀌면서 공장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공부하셨을 때 가내수공업이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가내수공업. 우리 뭐 산업혁명 시기에 뭐 가내수공업이 공업 기계화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주거지가 있었는데 그런 주거지들이 하나하나 가내수공업, 공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피폐되는 환경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영화 향수 같은 거 보시면은 그때 당시 시대상이 나오잖아요. 엄청 더럽고 안 좋고. 그래서 우리 뭐 알고 있죠. 향수가 왜 발달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사람들의 냄새와 악취와 막 오물에 대한 그런 냄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가 만들어진 거고, 하이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이힐 같은 경우 오물 같은 걸 다 피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높은 굽을 신고 걸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지역제의 등장 배경이다. 자, 그럼 지역제의 역사적 배경. 자, 독일로 존은 환상지대는 뜻인데 최초의 제도화는 나폴레옹 1세 때 독일의 여러 도시 혹은 라인강 상류의 공해 공장과 생활하수 방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했다. 자, 이게 가장 시초라는 거죠. 나폴레옹 1세가 독일 지역을 점령하고 공장지대, 공해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 땅은 공장만 들어와라. 혹은 그 주변일 때는 생활하수의 방류를 금지하거나 공업용수의 방류를 금지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것이 가장 처음에 시초다. 그래서 프러시아의 영업조례와 독일의 영업조례가 기초가 되고 타국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제의 효시는 지역제, 땅을 쪼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에 시초였다면 토지 공간을 쪼개는 지역제의 효시는 프랑크푸르트 시장인 아디키스가 별장, 주거, 혼합, 공업지역으로 토지를 분할한 거죠. 이 지역은 별장만 들어와야 되고 주거만 들어와야 되고 혼합용도가 가능하며 공업지만 들어와라. 토지를 분할해서 지정한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용도지역제처럼. 가장 최초는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아디키스가 토지 이용을 분할했고요. 미국은 1994년 보스턴에서 지역제를 단독법으로 선문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보스턴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죠. 주거지역에 세탁소가 들어온 거.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중국계 사람이 세탁소를 차렸어요. 세탁소를 차리니까 막 엄청난 세제에 의한 환경오염도 있고 매일 막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주거지역에 세탁소 못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조닝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지역제가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용도지역지구제에 대해서 좀 본다면, 자, 그럼 용도지역.
자, 지역지구제라는 건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행위를 제한해서 도시 공간의 질서를 확립한다. 자,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거 어떤 거였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분할하는 게 토지이용계획이죠. 그런 것을 적용하고 행위를 제한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간단하게 건폐율 보면 건폐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대지 면적 중에 건축 바닥 면적이죠. 이거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고 상업지역이 80%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서 60%만 건물을 질 수 있는 거고 전체 면적 중에서 80%. 우리 무슨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20%죠.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서 20%만 건물을 질 수 있다는 거는 나머지 땅들은 못 쓴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내 땅인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건물 짓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뭐다? 토지 이용 규제라는 거죠. 법으로 정해서 그 공간의 규제를, 행위를 제한하는. 자, 그런 토지 이용 규제는 우리나라 법상에 본다면 용도 지역이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모든 토지의 도시계획적으로 지정한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총 4개의 용도지역으로 쪼갤 수 있을 것이다. 도시지역에 대한 얘기죠. 도시지역에 대해서 주상공록의 4개의 도시공간으로 나눈다. 우리가 용도지역은 주상공록, 관농자,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런 얘기 한번 했었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 주상공록으로 쪼개질 것이다. 자, 용도지역의 건축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형태 규제의 성격을 지닌 지역제를 실시한다. 용도지구에 대해서 한번 봤죠. 10개로 지정되어 있는 개별적인 추가적인 토지 이용 규제,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하는 것들. 도시계획 도면에서는 지역만을 표시하고 지구는 별도의 도면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지역제, 용도 지역도와 용도 지구도를 따로 가죠.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자, 공공의 안녕 질서와 시군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용도 지구의 지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용도 지구는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지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라서 본다면 시군 조례로서 용도 지구의 신설은 가능하죠. 그래서 미관, 고도, 방화, 방제, 보존, 시설 보호, 추락, 개발 진행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등 10개가 기본적으로 용도 지구에 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용도 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국계법 쪽 파트에서 용도 지구를 한번 쭉 다뤘었죠. 자, 그래서 지역제도와 지구제를 본다면, 자, 지정. 도시구역에 내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 지역과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도시구역계획, 주상공록으로 쪼개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정을 하는데 타 지역과 중복 지정할 수 없다. 하나의 용도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만을 부여한다. 그렇죠? 도시구역 내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며 타 지구와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레이어가 엎어지고 방화지구, 고도지구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 중복 결정이 가능하다. 자, 지정 목적. 용도 규제가 주 목적이고 형태 규제는 부수적이다. 즉 토지의 땅의 이용이잖아요. 우리 용도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용도에 적합하게끔 뭔가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종류가 어떤 건지 좀 형태적인 것보다는 그 용도, 토지 이용을 중점적으로 규제를 했다면 형태 구조의 규제가 목적이다. 즉 미관과 방화지구, 형태와 구조가 목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간선가로 같은 경우 뭔가 웅장함도 줘야 되고 뭔가 전체적인 스카이라인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건물의 형태를 규제하는 거고 방화지구 같은 경우 불날 위험이 높은 것이니까 건축물에다가 내화 재료를 통해서 불 났을 때 뭔가 빨리 퍼지지 않는 그런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건축물의 구조 자체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토지 이용을 컨트롤한다면 용도 지구는 형태와 구조까지도 컨트롤하겠다. 자, 건축물의 제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이다. 자, 건축법에 의해서 전 지역, 전국이 동일하게 지정된다면 도시계획법에서 일부를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들의 제한은 우리 간단하게 보면 경주 같은 곳은 모든 도시가
다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의 건축 조례는 타 시군하고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경주에 뭐 지붕을 만들 때는 기와로 해야 된다. 아니면 하다못해 색깔도 기와색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경주시에 맞게끔 조례로 지정되어 있겠죠. 건축법 조례가.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건축물의 제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용도별 소요 예측, 수요 추정을 해야 된다. 계획 목표 연도의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 시설 이용 인구 등을 기초하여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원칙과 상위 계획에서 전제되는 계획의 기준 등을 근거해서 적정한 개발 밀도를 설정해야 된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는 장래에 인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증가된 인구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에 따라서 적정한 밀도와 그에 필요한 토지의 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 가용 토지 면적 추정. 계획 대상지의 용도별 적지를 분석하여 각 용도별로 개발 가능한 토지 면적을 추정하고 개발 밀도를 적용하여 계획 대상지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계산해라. 자, 가용 토지. 기본적으로 사이트 구역계가 나온다고 치면은 현황 분석을 통해서 개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예를 들어 뭐 우량농지나 보존산지나 농림지역 같은 경우 농림지역에 우량농지, 보존산지 이런 거 보존해줘야 되고 우리 뭐 녹지자연도로 나오면서 뭐 원시림이라든지 뭐 상당히 울창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존해야 되고 요즘은 비오톱도 하죠. 비오톱을 해가지고 생태적으로 양호한 환경을 갖고 있는 공간은 개발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과 개발하지 못하는 공간을 분할하고 그에 따라서 적정한 사이트 플랜과 면적을 추정하자.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자, 용도별 적정 면적 추정. 장래 예측되는 용도별 소유 면적과 개발 가능한 면적을 상호 조정하여 적정 면적을 결정하자. 그러니까 장래 예측되는 면적, 필요되는 면적이 있고요. 개발 가능한 면적이 따로 있는 거죠. 전체 100헥타르가 있을 경우 100헥타르 중에서 뭐 70헥타르만 개발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조율해야 된다는 거잖아. 필요한 건 100헥타르인데 그 대상 사이트를 봤더니 70헥타르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밀도를 조절하는 거죠. 좀 더 고밀화되든지 아니면 사이트를 늘리든지. 특정 용도를 위한 적지가 소요 면적보다 적을 경우에는 타 용도의 적지 중 미개발지를 적용하여 부족량을 채우도록 한다. 주거지역이 더 필요한데 주거지역을 쓸 수 있는 땅이 없다면 다른 지역과 연동시켜도 된다는 거고 용도 전형으로 소요 면적이 미달되는 경우 장래 계획 지표 및 개발 밀도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과 그 실체가 같아야 되니까 안 맞을 경우는 살짝 서로 조율하면서 그러니까 밀도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 땅이 부족하다. 그럼 고밀화 개발시키는 거고 땅이 남는다? 저밀도를 늘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요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적정 면적 결정. 이상에서 구한 면적을 토지이용 계획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여 가로망의 유형, 녹지 공간 체계, 공공편 시설 등을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재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용도별 면적을 확정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서 어떻게 면적을 결정하는지 내용을 봤습니다. 자, 다음은 토지이용 규제.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건축 밀도를 규제함으로써 일조, 통풍 등의 위생장애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 밀도라는 건 건폐율 같은 거잖아요. 건폐율을 일정 규모로 지정을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조, 태양에 대한 것이나 송풍, 바람길들을 고민하자. 면적 및 용적 제한. 면적 지역에서는 건폐율, 공지율, 건축선의 후퇴, 대지안의 공지 등을 제한하고 용적 지역에서는 시가지 내의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대진의 공지가 확보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건폐율을 통해서 건폐율의 일정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선을 지정하는 거죠. 이런 땅이 있을 때 뭐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면 건폐율이 뭐 60%다. 60% 셋백을 해서 도로변에 전면 공지를 확보하고 그 옆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과의 관계를 조율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인동 간격을 맞춰서 건축선을 지정하고 후면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건물이 입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되는 이렇게 토지이용 베이스에 대한 플래닝을 했다면 이제 용적률을 통해서 층수를 또 관리하는 거죠. 몇 층까지를 잡아야 되고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이 된다.
자, 고도 제한. 절대 높이에서 최저 및 최고 고도 지구를 지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한다. 그래서 도로에 의한 사선 제한이나 대지 경계선에 의한 높이 제한, 그리고 인동 간격에 대한 인동 간격에 의한 높이 제한 등이 있다. 자, 도로에 의한 사선 제한. 도로에서 봤을 때 너무 도로변이 높다면 꽉 막힌 답답한 폐쇄감을 느끼죠. 또 1.5, 우리가 도로 너비에 비해서 건축물 높이는 약 1.5배였나요? 사선 제한에 맞춰 들어와야 되고 대지 경계선에 의한 높이 제한, 건물과 건물 사이겠죠. 그러니까 건물과 대지의 관계 조율해야 되고, 그래서 뭐 바람길이라든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 만들어줘야 되고, 인동 간격, 건물과 건물 사이를 적정하게 띄어서 우리는 건축물을 짓자. 자, 구조 제한 같은 경우는 방화지구죠. 주요 구조부의 외벽은 방화 및 내화 구조로 해야 되고, 미관지구 같은 경우 건축물의 구조, 재료, 채색 등에 대해서 외관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수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의 수요 추정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의 면적과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의 면적에 대해서 쭉 볼 텐데요. 자, 주거 지역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본다면 총 인구는 세대당 인구로 나누죠. 그러면 세대당 인구로 나눠준다면 세대수가 나오죠. 뭐 가구당 3이다, 세대당 3이다 한다면 전체 인구를 3으로 나눠주면 총 세대수가 나오겠죠. 세대수는 총인구 나누기 세대당 인구로 세대수를 구하고, 세대수는 가구수라고 볼 수 있다. 세대수 곱하기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다. 그래서 공식은 세대수 곱하기 주택보급률 곱하기 시가와 구역 내 주택률 곱하기 주거지역 내 혼합률 1호당 부지면적의 1-공공용지율의 혼합률까지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쉽게 해서 계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세대수 곱하기 1호당 면적 나누기 1-공공용지율 이 정도만 계산하셔도 웬만한 조건은 나옵니다. 그래서 세대수 곱하기 1호당 부지면적 나누기 1-공공용지율. 주거지역의 밀도별 주거지역 면적은 밀도별 인구 배분과 인구 밀도에 따라서, 우리 인구 밀도는 인퍼헥타르죠. 밀도는 인구 나누기 면적이다. 헥타르 단위로. 그렇게 면적을 또 구할 수 있다. 자, 호수 밀도에 의한 방법으로는 중층 아파트는 약 40에서 80호 헥타르당, 인구 밀도는 200에서 400 헥타르. 저층 아파트는 호수 밀도가 20호에서 40호, 혹은 아파트의 경우 헥타르당 100에서 20호 정도 들어오게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상업지역의 부지 면적은 먼저 어떻게 구한다? 3차 산업의 인구 곱하기 1인당 연상 면적의 층수 곱하기 건폐율이다. 자, 상업지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층수가 있어야 되고 건폐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3차 산업의 인구, 뭔가 업종별 인구의 1인당 연상 면적, 연면적이겠죠.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가, 상업지역의 면적을. 자, 그런 상업부지의 면적분의 1-공공용지율을 통해서 상업용지의 면적을 하겠다. 그러니까 상업부지 면적은 실질적으로 상업활동에 필요한 땅이라면, 상업용지는 그 상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도로 등과 같은 공공시설이 추가된 면적이 된다. 이용자와 건축 용적에 의한 방법으로 상업면적은 상업지역의 인구 곱하기 1인당 점유면적, 연산면적과 동일하겠죠. 평균축수 곱하기 건폐율 나누기 1-공공용지율로 지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좀 비교를 해서 본다면, 주거지역은 기본적인 공식이 세대수였어요. 세대라는 것은 하나의 가족이 있겠죠. 세대수 곱하기, 자, 한 집, 1호당 면적에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세대수를 기준으로 1호당 면적에 공공용지율, 도로가 포함된 거죠. 이것이 주거라고 한다면, 상업은 어때요? 상업은 1인당 한 사람이 있고요. 상업지역이라는 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간 높겠죠. 높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층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다는 것보다 건폐율이 있겠죠. 여기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 1-공공용지율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식을 외우실 때 주거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니까 세대수고요. 한 집에 도로죠. 상업지는 어때요? 한 사람이 건물이 나옵니다. 건물은 어떻게? 층수와 건폐율이 나오고 공공용지율이 나와야 된다. 다음과 같이 암기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업지역으로 보죠. 자, 공업지역 면적은 2차 산업 인구 곱하기 1인당 부지 면적
곱하기 혼합률의 1-공공용지율이다. 자, 공업지역 같은 경우 1인당이죠. 1인당에다가 그냥 큰 땅이 있대요. 1인당 부지 면적이죠. 별도의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없고 1인당 부지 면적에 공공용지율이 들어온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별로 약간의 공식 구하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업용지 면적 같은 경우 업종별 출하액에다가 출하액당 부지 면적 나누기 1-공공용지율로 금액에 따른 우리 플래닝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죠. 또 이거 이외에도 공업지 같은 경우 원 단위, 그러니까 원 단위 많이 쓰죠. 업종별 출하액, 단위 면적당 얼마큼의 생산 비용이 들고 그에 따라 필요 면적 얼마큼 될 것인가 이런 계산으로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용도지역지구제는 우선 지역제라는 게 뭐였다? 토지 이용 계획을 분할하고 어떻게 공간을 쪼개는지. 그래서 뭐 가장 시초는 프랑크푸르트의 아디키스가 잡아줬고 그에 따라서 혼합지역, 주거지역, 별지항지역 등의 토지 용도를 분할하는 것이 그 지역제의 시초였다. 그래서 도시공간을 기능별로 쪼개주는 것이 지역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제를 통해서 용도지역, 지구제를 통해서 도시공간을 나누는데 용도지역은 주상공록으로 쪼개서 하나의 땅덩이에 하나의 용도를 부여한다면 용도지구는 중복 규제가 가능하고 용도지역 같은 경우 토지의 이용 규제만 하므로 건폐율이라든지 일반적인 내용을 컨트롤한다. 용도지구는 그거보다 좀 더 형태나 구조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고도지구 같은 경우 건축물의 높이, 뭐 건물의 인동 간격 이런 것을 컨트롤한다면 미관지구 같은 경우 행위 제한을 통해서 구조 제한이죠. 뭐 내화라든지 불이 났을 때 안 날 수 있는 그런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이제 수요 추정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록별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필요 면적 선출하는 과정이 달라질 것이고 그런 면적을 수요했을 때 쓸 수 있는 땅과 쓰지 못하는 땅, 가용토지 산정에 대한 것들 고민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식의 쭉 내용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다시 정리해서 보시면 토지이용 계획 부분의 용도 지역 지구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